네, 안녕하십니까. 소이넷 공동대표이사로서 R&D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호입니다. 오늘 저희 소이넷으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소이네이처 MLOps 솔루션을 출시하는 날인데요. 이후 세션에서 제품 소개 및 고객 발표 사례를 할 것인데, 소이넷과 소이네이처 MLOps 솔루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가을 10월에 창업을 해서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창업 무렵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 AI에 대한 시장의 이야기 주제는 주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고 사진 판독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과 함께 AI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주제 영역을 찾고, 또한 애큐리시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고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학습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 소이넷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우수한 애큐리시를 획득하는 많은 노력을 들였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 또한 다른 차원의 많은 노력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소이넷이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학습 시장이 아닌 실행 시장에 집중하였습니다. AI 실행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소이넷 솔루션 데이를 통해서 핵심 솔루션 두 가지, 소이넷 버전 5하고 소이네이처 MLOps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이넷은 실행 가속 및 경량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인데, 현재 버전 5를 출시하였습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와 별개로 독립된 소스 코드로 개발되었고, 파이토치, 텐서플로우로 학습된 AI 모델을 소이넷에 탑재하여 실행하면 속도는 대략 3배 정도 빠르게 해주고 GPU 메모리 소요량은 5분의 1로 감소시켜 줍니다. 소이넷은 모델 경량화 솔루션과는 좀 다릅니다.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의 구조 변경 없이 빠르고 가볍게 실행시키는 솔루션입니다. 모델 경량화를 거친 모델에 대해서 다시 가속 경량화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 완료된 모델의 애큐리시 드랍이 전혀 없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의 산출 결과를 그대로 재현해 줍니다. 벌써 창업한 지 4년이 지났으니까 소이넷 버전 5까지 매년 1년마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버전을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 즉 AI 기술 발전에 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AI 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 RNN이나 LSTM을 대체하면서 트랜스포머 또는 비주얼 인포메이션 트랜스포머, 또 익스플레이너블 AI를 위한 그래드캠 기술, 또 언어 모델과 같은 가변, 입력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이넷은 이러한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행 최적화, 경량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소이넷은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솔루션 데이를 통해 소이네이처라는 MLOps 솔루션을 출시합니다. 창업 이후 지난 4년 동안 여러 사업, 도시공유 플랫폼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사업을 수행했고, 이러한 AI 산업 현장 경험을 통해 소이네이처 MLOps가 개발되었습니다. 소이네이처는 소이넷을 코어로 하는 AI 실행관리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기업이 AI 어플리케이션, 즉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운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속도, 가속, 메모리 사용량 감소 등은 기본이고, 분산 엣지 시스템 환경에서 AI 모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해서 학습에 반영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AI를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소이네이처 MLOps입니다. 저희 소이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온라인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 공개 모델을 소이넷으로 미리 사전에 탑재 완료해서
온라인상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소이넷으로 모델 탑재를 진행 중이고 빠른 시간 안에 200여 개의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델 개수라고 하면 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모델을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타 모델에 해당하는 신규 모델에 대해서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실행 데모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I 시장 및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2021년을 기점으로 출원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가 학습 관련 출원 건수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애큐리시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모델 설계에서 이제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화하기 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저희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소이넷은 소이넷이라는 추론 가속 경량화 솔루션, 그리고 소이네이처라는 AI 실행관리 자동화 MLOps 솔루션을 통해 AI 서비스를 출시할 때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희 소이넷은 AI 코어 기술을 보유한 테크 회사로서 AI 실행 관련한 코어 기술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후 세션을 통해 저희 소이넷이 제공해드리는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이넷에서 MLOps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는 개발팀장 유경석입니다. 저희 소이넷에 관심을 갖고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MLOps 시스템 소이네이처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이네이처 소개에 앞서서 저희 김용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이넷 버전 5의 특장점을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한 MLOps 시스템 소이네이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인공지능의 트렌드 중 하나로 트랜스포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학습 과정 중에 백프로퍼게이션에 의해서 웨이트와 바이애스가 정해지고 나면 이 값들이 입력값과 무관하게 상수로 고정되는 반면 트랜스포머는 입력값에 의해 산출되는 값이 웨이트 역할을 합니다. 가령 고객마다 다른 상품 추천을 하는 것과 같은 식이죠. 입력값과 산출되는 웨이트에 해당되는 값을 그림의 주황색 19번처럼 한 레이어에서 같이 받아서 컨볼루션, 디컨볼루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여러 레이어 연산을 하는데 타사에서는 현재 단일 배치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이넷에서는 다중 배치에서도 이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테마 Explainable AI에 대한 지원입니다. 딥러닝 자체가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읽어서 어떤 규칙을 수학적으로 뽑아낸 것이다 보니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기가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데이터 패턴을 보일 때 사고가 잘 나는지 알면 그에 대한 예방책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아쉬울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이를 위한 시도로 그래드캠이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각 피처맵의 특정 원소가 아웃풋 클래스에 주는 영향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 단계에서도 그레디언트 계산, 즉 미분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를 자체 기술로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변 입력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모델에서는 최대 입력값의 길이를 정해놓고 입력값의 임베딩 수가 여기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특정 값으로 채워졌는데 모델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렇게 임의로 채워준 값이 영향을 주어서 정확도를 저해한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저희 소이넷 버전 5에서는 가변 입력을 구현해서 입력값이 없는 곳에 패딩을 넣지 않은 상태로 딥러닝 고속 추론을 가능하게 해서 속도는 높이면서도 정확도는 희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공지능 모델 입력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비유로 임의의 패딩이 붙을 때 어떤 의미상의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래 넷플릭스 히트작 수리남에서 보면 황정민 씨가 목사이면서 조폭 두목으로 나와서 차이나타운의 조폭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황정민 씨가 중국 조폭들에게 주인공 하정우 씨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면 가만 안 두겠다 라는 협박을 이렇게 길게 장장 7줄에 걸쳐서 합니다. 여기 강인구 형제는 이 땅에 홍어를 잡으라는 어쩌고 저쩌고 길게. 이걸 조폭의 통역이 간단하게 2줄로 줄여버립니다. 홍어를 넘기지 않으면 칼로 도륙내버릴 것이다. 저렇게 장장 길게 말한 걸 이렇게 짧게 말하면 중국 조폭은 또 뭐 더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걸 글로 쓴다고 칠 때 2줄의 마침표, 영어로 period 하나 딱 찍고 끝나면 당장 손 떼라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7줄과 2줄 차이의 많은 임베딩을 특정 값 가령 마침표로 채우면 점점점이 되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 협상의 여지가 약간은 있다는 느낌, 어쨌든 앞서보다는 조금 순한 느낌이 되겠죠. 남녀 사이로 치자면 여자가 남자에게 카톡으로 저기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여기다 점점점까지 붙이면 상대 여자에게 마음이 있던 남자라면 흑심이 발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 떼고 점점점 떼고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러고 문자가 날라오면 다소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뭐가 불만이야? 뭐 내 친구를 더 소개해달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말이 약간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고정 길이에 패딩이 붙을 경우에 의미의 변형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이넷 버전 5에서는 이런 의미 변형이 없도록 하는 가변 입력의 고속화, 경량화 구현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소타 모델 지원을 중심으로 소이넷 버전 5의 강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MLOps 시스템 소이네이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MLOps를 표방하는 시스템들이 기존에 이미 여러 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적으로 좋은 시스템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막상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구축이나 운영 비용 때문에 움찔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거의 안 쓰는 기능까지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희는 소이넷의 막강한 가속화,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은 한번 확정되면 변경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 모델 리소스를 많이 필요로 해서 그 점을 개선해야 하는 곳, 그리고 엣지 장비가 여럿이거나 인공지능의 기준 가중치, 일명 웨이트 파일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 쓰시면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제외됩니다만 협의 시에는 추가 적용도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MLOps를 짚고 가자면 MLOps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의 안정성, 기민한 대응 같은 것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인풋이 들어오면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아웃풋이 정해집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인풋과 기존 규칙에 의해 아웃풋이 정해져서 기존 시스템과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쌓이면 규칙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던 시스템도 적절히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데이터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재학습 및 배포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 소이네이처에서는 데이터가 누적되면 고객사 담당자분께서 학습 시스템에서 웨이트 파일을 생성해서 그것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 경량화시킨 후 시스템을 통해 배포하고 운영 상황을 여러모로 모니터링 하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실행 중심의 MLOps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 개발할 때 2가지를 염두에 두었는데 하나는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고객사의 모델 실적용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을 하시는 고객사의 운영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델 변환 기능, 에디터, 모델 경량화, 최적화, 모델의 버전 관리, 배포, 각종 모니터링에 관한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실제 화면과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스템 적용 시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고객사가 보유한 서버 혹은 클라우드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첫째는 API를 이용한 유형입니다. MLOps 시스템에서 모델을 반영한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해당 모델에 대한 API가 생성되는데 고객사의 업무 시스템이 이 API를 통해서 MLOps 시스템의 추론값을 요청하면 소이네이처가 가속화된 소이넷 엔진을 통해서 추론 결과를 보내줍니다. 이때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이것을 업무 시스템과 공유하면은 해당 시스템에서도 MLOps와 동일한 입출력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변형으로서 업무 시스템을 별도로 두는 대신에 소이네이처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인풋 값 혹은 아웃풋 처리 등을 현업에 필요한 여러 처리를 소이네이처에 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여건이 안 맞으시거나 API를 이용하시는데 제약이 있으신 경우에 필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보시다시피 MLOps와 인공지능 추론 이후의 업무단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운영 단계에서 업무 시스템의 변경과 승인에 시스템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첫 번째 방법을 더 권장합니다. 마지막은 소이네이처를 이용한 엣지 장비로 경량화된 추론 엔진을 배포해서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엣지 장비에 저희 배포 프로그램에 대한 리시버를 설치하고 소이네이처와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소이네이처에서 해당 장비를 등록하시면 해당 장비로 소이넷 가송 엔진, 웨이트 파일, 라이센스 키 배포, 테스트 파일로 추론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복수의 장비로 재배포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기능들을 요약해서 살펴본 다음에 실제 실습으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시 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제고 측면을 보겠습니다. 소이네이처를 통해서 경량화, 최적화를 이루려면 고객께서 작업하신 인공지능 코드를 저희 소이넷에 맞게 컨버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일 좌측 하단과 같이 텍스트 파일로밖에 작업할 수가 없어서 쉽지 않은 면이 있었고 이게 개발 시간을 잡아먹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이네이처에서는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서 위와 같은 그림으로 즉시 변환하고 필요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모델 구조를 위 화면에서 그려서 필요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저희 작업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자신들이 만들 것과 다른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보다 빠르게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치고 나면 고객께서는 모델 테스트 화면에서 대량 데이터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입력값과 결과값을 다른 화면에서 보시면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단계에서의 소이네이처의 기능입니다. 소이네이처는 실시간으로 혹은 특정 시간을 예약해서 모델, 웨이트, 라이센스 키를 배포해서 즉시 혹은 다음 리스타트 시에 반영되게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6가지 지표에 대해서 원격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추론 결과, 일정 기간 컨피던스 스코어의 평균이 threshold 밑으로 가는 경우 등의 고객이 지정한 규칙에 따라 안드로이드 폰으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이상 소이네이처의 주요 기능을 살펴봤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소이넷 컨피그가 완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업로드해서 구조를 살펴보고 약간 수정을 해보고 엣지 장비의 배포까지 해보고 여기에 입력값이 들어올 때 모니터링 화면에서 실제 값이 잘 잡히는지 추론이 잘 이루어졌는지 디텍션 모델로 잘 알려진 욜로 버전 5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소이넷의 MLOps 시스템 소이네이처의 소개를 맡은 개발팀장 유경석 이사입니다. 관심과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앞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 소개 및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초기 화면입니다. 일단 다른 데와 별다른 것 없이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모델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공지능의 시작은 데이터, 그 다음은 모델이죠. 데이터는 시스템에 별도로 들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모델을 정의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델 정의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들이 보입니다. 상단에 있는 모델 리스트가 있고 상단에서 특정 모델을 더블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되는 모델의 버전 정보가 나옵니다. 모델의 버전을 두는 목적은 특정 모델을 소이넷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중간 상태별로 저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배포 후에 경험적으로 어떤 변경사항을 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용법을 새 모델을 추가하면서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모델 아이디, 모델명 이런 항목들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아이디에 데모 with Y5S 모델명의 데모 욜로 V5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공용 여부, 소유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미완료인 모델을 다른 사용자가 못 보게 하시고 싶으신 경우 체크를 해제해 두시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하단에 버전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기제작된 소이넷 컨피그 파일을 등록합니다. 수정 누르고요. 여기에 필요한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여기에 첨부하는 순간 바로 저장이 되니까요. 여기서는 저장하신 다음에 굳이 저장을 누르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웨이트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웨이트 자체의 정의와 버전이 구별되는데요. 웨이트의 정의는 모델 정의와 거의 같습니다만 해당 웨이트에서 사용하실 클래스들을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웨이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데모용 웨이트 하겠고요. 모델은 아까 지정한 데모 욜로 V5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클래스 정의를 넣는데요. 추가 버튼 누르시고 하나씩 지정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순서 1, 2, 3, 4 써주시면 되고 클래스 정의 이게 이제 나중에 클래스 명으로 보이는 텍스트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좀 클래스가 많다 싶으시면은 여기 써있듯이 클래스명을 컴마로 그냥 쭉 연결해서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예를 보면요. 일단 첨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붙어서 나오고요. 원본 파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person, bicycle,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넣은 다음에는 저장 눌러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저장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수정 누르시고 여기 이제 필요한 첨부 파일들을 쭉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파이썬 웨이트 파일은 보통 파이토치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PTH 파일 생성되는 것을 넣으시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고객사분들께서 하실 것은 여기다가 이 파일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실에 이제 ww.py라는 파일을 넣었는데 그 파일을 저희가 자료실에 넣은 가이드에 준해서 적당히 수정을 하셔서 같이 첨부를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이 웨이트 파일
저희가 쓰는 소이넷용 웨이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와 계약을 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 파일까지 생성은 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실행 파일까지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데모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첨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정상적으로 저장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을 넣는 순간 바로 저장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상세 설계 화면입니다. 소이넷은 .cfg config라는 확장자로 된 파일을 읽어서 동작하는데 본 화면은 이 파일을 파싱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한 화면입니다. 처음 새로 모델을 추가했으니까 이 데모 욜로 여기서는 파싱할 데이터가 지금 생성된 게 없겠죠. 조회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컬 파일을 여기서 올려서 아까 올렸던 .cfg를 올리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전에 아까 올렸던 .cfg를 올려놨으니까 그냥 땡겨와라 라고 지시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얘를 클릭한 게 동작을 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들이 구조로 나타나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만드실 경우에는 우클릭하면은 레이어가 하나 나오고요. 클릭하시면은 옆에 속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여기 선이 연결된 순서가 아니라 여기에 써 있는 숫자의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적당한 레이어를 골라주시면은 각 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밑에 쭉 나오고요. 연결하실 때는 십자가 나오면은 다시 여기가 십자가 나올 때까지 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일단 삭제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주의하실 점은 화면상에서 선으로 연결만 하신다고 반드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수의 선이 하나의 레이어로 들어갈 때 혹은 하나의 레이어가 복수의 레이어로 뻗어나갈 때, 이럴 때에는 자, 여기 실제 예에서 보시듯이 여기에 ref name, 그리고 보낼 때는 ref name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때는 input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도 선으로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게 먼저 들어오느냐, 그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A 빼기 B와 B 빼기 A가 혼동이 되죠. 이 화면에서 어느 게 먼저 들어온지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가 많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일단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선이 겹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노드로서 실제 레이어 구조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효과를 보시려면은 얘를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12번 다음에 13번이 연결돼야 되죠. 얘가 없을 때 강제로 이어 놓으면 이 선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12번이 10번으로 들어가나? 라는 혼동을 주기도 하고, 쭉 가서 11번을 거쳐가는 건가 아닌가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한번 장치를 마련해 보자 해서 인위적인 노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넣거나 혹은 지우려고 하면 여기 일련 번호들을 싹 바꿔야 될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번호 넣으시고요. 그냥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치시면은 해당 번호부터 이후의 값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10 넣었고 10부터 전부 다 하나씩 늘러가는 게 보이시죠? 이 구조를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저장이 DB에 되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바뀐 것까지는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장을 누르시면 DB까지는 저장이 됩니다만 config 파일에 저장이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임시 저장 상태이고요.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버전 정보로 반영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실제 소이넷이 동작할 때 읽어드리는 config 파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실 때는 다운로드 버튼으로 백업을 만들어 두시던가, 아까 모델 정의 화면에서 복제를 통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모델 레이어 정의와 레이어 파라미터 정의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화면은 소이넷이 이용하는 플러그인의 딕셔너리여서 저희 직원이 아닌 분들께서 건드리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화면들입니다. 모델 레이어 정의 화면에서는 레이어의 종류들이 들어갑니다. 액티베이션 레이어, 아르그맥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정의만 있는 거고요. 레이어 파라미터로 가면은 각 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박혀 있고, 이것들이 i32 하면은 int32 초기값, 별다른 값을 안 넣으면 요 값, 심볼, 이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에는 뭐뭐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로 놓고 조회를 하면은 모든 레이어 종류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나오고요. act, act alpha, act beta, input, 아까 보셨던 ref nam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흔히 보시는 conv2d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놈 입실론, 채널, 다일레이션, 그룹 등등등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다시 모델 상세 설계로 가셔서요. 자, conv2d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input ref name 베이스에 있던 거죠. 요거는 수시로 쓰기 때문에 제일 위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에 있던 act, act alpha, act beta 등등등이 있고요. 아까 conv2d에만 있던 dilation, group 이런 것들이 쭉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택된 모델 엔진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지정해서 테스트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모델, 웨이트, 테스트 세트를 보실 수 있는데 새로 테스트를 돌리는 거니까 아까 추가한 모델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새로 생성한 것들로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단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화면에서 데이터를 몇 단계로 보여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2단계를 저장하고 2단계일 때와 3단계를 구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장된 거에 이제 3단계, 2단계 되어 있습니다. 3단계 먼저 보겠습니다. 펼쳐보시면은 날짜, 데이터가 입력된 날짜에 식별자를 인위적으로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왔죠. 3단계일 때 이렇게 되고 2단계로 가면 날짜 밑에 바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맞춰서 2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했던 요 데모 욜로 v5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게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데 테스트를 설명을 위해서 한번 똑같은 버전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보시면은 테스트 아이디가 1, 2로 생겼고 앞에 부분은 전부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테스트 아이디 1을 가지고 작업을 잠깐 해 놓겠습니다. 위에 상단을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된 줄과 작업 대상이라고 된 줄이 있습니다. 데이터, 작업 대상. 요 데이터라고 된 줄은 시스템 데이터와 추가 파일이라는 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조건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왔던 데이터가 여기 정상적으로 추론에 의해서 생성이 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추론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검색 조건이고요. 필요하면은 시스템에 추론이 된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더 만들어낸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를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써 있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검색 조건이 되고요. 작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클릭할 때 선택하셨던 그 웨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검색 조건이 얘는 사실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새로 만든 모델이니까 시스템 데이터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추가로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만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펼쳐보시면은 여기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돌리시려면 여기 있는 건들을 작업 대상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데이터 복사에 선택을 놓고 복사를 누르시면 여기에 체크된 것들이 넘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임시 저장 상태로여서 화면이 리프레시 되면 이것들은 지워지니까 작업 대상을 한번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돌리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아이디 2에서 보시기에 아까 업로드 했던 거는 요것들을 가지고 생성을 해 놨으니까 분류 자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맞겠죠. 그러니까 더 공유가 돼서 같은 값들이 나오고, 하지만 작업 대상으로 이번에 저장했던 것들은 없으니까 다시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작업 아이디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하지만 테스트 아이디는 다른 것들을 골라서 해당되는 작업 대상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때도 임시 저장인 상태고요. 작업 대상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미지 추가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게 3개 집어넣었고요. 피자, TV. 피자 먹으면서 TV나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데이터를 추가하고요. 그런 다음 이것을 여기다가 복사하겠습니다. 선택된 것 복사. 5개를 눌렀고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 대상을 저장하고요. 내용물 보시면은 피자가 2판, TV 이따시만한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골라서 테스트를 누르시면 여기에 선택된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테스트를 풀면은 해당 파일은 건너뛰고 테스트를 도는 거고요. 전체에 대해서 테스트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처리되었고요. 테스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결과 여기에 나오고요. 지금 2번로 작업을 했으니 이걸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들 각각 나오면 물통에 대해서 여기 추론이 돌면 그 결과 잡힌 것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클릭하시면은 해당되는 것들 순서대로 여러 개 찍으시면 여러 개 순서대로 쭉쭉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기 추론 결과가 있는데 학습에 필요해서 라벨을 좀 바꾸고 싶다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라벨 수정어를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라벨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하실 때 여기에 수정을 하시면 되고, 마침 나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못 잡았네?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냥 쭉 끌은 다음에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과 웨이트가 준비가 되었고 우리가 엣지 장비에서 인공지능을 돌린다고 하면 엣지 장비들의 인공지능을 심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어떤 엣지 장비가 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장비 등록을 위해서는 저희 시스템의 리시버가 해당 엣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법을 저희가 자료실에 넣어놨습니다. 엣지 컨트롤러란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보기 누르시면 여기 상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제 경우에는 C의 템프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 놨고요. C의 템프에 엣지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고, 여기 가이드 써 있는 대로 쭉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 밸리데이션이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눌러보시면은 여기 인증 키가 나옵니다. 요거를 나중에 쓰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등록하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추가 눌러주시고요. IP 쳐주시고요. IP는 뭐 다 아시겠지만 IP config 쳐주시면은 이렇게 IP가 나오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ifconfig라고 쳐주시면 나옵니다. 여기 포트는 해당 환경에서 지금 쓰시고 싶은 포트 적당한 것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보셨던 인증 토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컨트롤러의 인증키가 맞으면 컨트롤러 검증을 넘어서 장비 정보 입력이라는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장비 명칭 알아보실 수 있는 걸로 해주시고요. 배포 경로는 아까 설치했던 저희 리시버가 설치된 이 경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맞춰주면 장비 추가 완료까지 진행이 되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가된 것이 여기 나타나고 펼쳐 보시면은 이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CPU 몇 프로, GPU 얼마나 쓰고 있고, 메모리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보시면 파워 온오프 그리고 리부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리시버에 설치했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인공지능이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로 떠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고 그것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살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착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해당 엣지 장비의 전원이 아예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이 장치는 작동되지 않고 이 앞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장비 추가를 마치신 다음에는 라이센스 키를 심어야 됩니다. 저희에게 대상 장비의 GPU 아이디를 주시면은 저희가 각 장비별로 키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키 발행을 하시려면 엔비디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비디아 SMI 대문자 L 치시면 이렇게 한 줄이 쭉 나옵니다. 요거 통째로 그대로 긁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제슨 계열의 이제 통합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요게 값이 안 나옵니다. 엔비디아 SMI로. 그러면 그때는 요 문장을 쳐주셔서 나오는 값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GPU 아이디를 주시면 저희가 라이센스 키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관리 누르시고 그러면은 시스템 내에 현재 등록된 라이센스들이 쭉 나옵니다. 추가한 장비에 대해서 등록이 안 됐으니 미등록 나와 있고요. 업로드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업로드 라이센스 키 누르시면 라이센스 키를 집어넣을 수 있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꼭 한 개를 맞춰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고르시면 GPU 아이디를 보고 시스템이 알아서 맞는 거를 골라갑니다. 다 올라갔으면 이제 밸리데이션을 시작을 하고요. 클릭해 주시면 알아서 얘가 시작을 합니다. 되고 나면은 정상이라고 뜨고요. 라이센스가 정상이구나 그러면 이제 배포로 진행을 합니다. 예,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나왔고요. 자, 이상으로 라이센스까지 배포를 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모델과 웨이트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배포 이력으로 가셔서 현재 어떤 장비들이 나가 있는지 보시고 지금 추가하신 게 데모 엣지죠. 여기에 아무것도 추가된 게 당연히 없겠죠. 신규 배포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윈도우 OS 제로 랩탑이고요. 모델 새로 추가한 모델이고요. 모델과 웨이트 모두 즉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작업 요청이라는 상태로 되어 있고 얘가 일정 시간 지나면 계속 체크를 해서 어느 순간 정상이라고 뜨게 됩니다. 작업 중으로 상태가 바뀌었고요. 예, 성공으로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모델이 배포가 되고 나면은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추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시려면 여기 이미지 추론 결과로 가시면 되겠고요. 왼쪽 하단표에서 해당되는 시간을 찍으시면 위에 원본 이미지가 나오고요. 오른쪽 하단에 추론에 의해 디텍트 된 것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가 쳐서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국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디텍트 되는 시점에 우리의 리소스는 얼마나 사용되었느냐, 초기 화면에 이렇게 그 변경 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여기 추론 지표, 클래스 지표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서 보시면 해당된 내용이 나타나고요. 이상으로 나타나야 할 값들은 모두 확인을 하셨고요.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쭉 훑어보셨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설정, 세부적인 기능들이 조금씩 있으니 이런 거는 나중에 실제 사용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시스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실제 실무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소이넷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홍성준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구리전선 용융은의 외형 특징 판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융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용융은은 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구리 전선이 녹았다가 다시 응고된 그런 흔적을 말합니다. 이 용융은은 현재 이제 화재 현장에서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 지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화재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구별하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전기 화재 현황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재가 1년에 한 8,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이 전기적 요인으로 판별됩니다. 이 10년간의 이제 추이를 봐도 이제 전기적인 요인이 한 2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이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이제 선진국들은 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로 이 전기적인 화재 요인이 조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적인 요인 중에서도 미확인 단락, 이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 트래킹에 의한 단락, 이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이렇게 단락에 대한 단락이 원인으로 돼서 이제 화재가 난 경우가 이제 많이 조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 이제 단락 용융을 구별해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해서 이 용융은은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제 발견되는 용융은은 크게 이제 단락 용융은이랑 이제 화염 용융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단락육류는 이 정기적인 원인으로 생성된 육류근을 말하고, 이 화염육류근은 이 화재에 의해서 그냥 녹은 육류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생성 원리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 그런 것들에 의해 형성되는 특징들을 구별하는 게 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류근이 화재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먼저 이 화재 발생 후 화재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발화 지점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당시 이제 전기가 투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단락육류근을 구별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화 요인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육류근 분석은 이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이제 단서로서 활용 가치가 있으며, 이제 외형 분석은 이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는 이 육류근 이것을 분별하는데 이 화재 조사자분들이 이 육안으로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는 이 화재 조사자들의 차이, 이 개인의 이제 노하우에 따라서 이 조금 판별이 상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단락육류근의 특징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NFPA라는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이제 단락육류근이랑 화염육류근을 이제 구별짓는 그런 특징들을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 단락육류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부적으로 이렇게 노치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선이나 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망울이 생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특징으로는 이 경계선이 명확하다, 또는 이 비드라고 불리는 이제 망울들이 끝부분에 형성된다, 이런 것들을 이 단락육류근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염육류근의 특징으로는 이 표면에 이 구리전선 표면에 이제 물집 같은 그런 형태가 관찰되고, 이제 끝부분이 이제 뾰족한 망울, 이런 것들이 관찰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피스 디스토션 같은 이 표면에 이 울퉁불퉁한 것들이 관찰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 좀 가늘어지는 부분, 그리고 뭐 흘러내리는 부분, 그리고 비드랑은 조금 다른 글로불이라고 또 다른 형태의 망울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NFPA에서 제시하는 이 단락육류근과 화염육류근을 구별하는 특징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염의 특징이고, 사실 이렇게 이 사진과 이 글씨로, 텍스트로 이런 특징들을 전달하는데, 화재 조사자의 이 개인적인 이 노하우에 의존하는 경향이 현재까지는 조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에 의해서 좀 구분하고자 저희가 이제 명확한 특징을 조금 얻으려고 실험을 몇 가지 진행했습니다. 일단 이제 화재 현장에서 바로 수집한 육류근들은 그 외형의 그 타나 재나 뭐 이런 것들, 이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확한 특징을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실험으로 이 단락육류근과 화염육류근을 생성해서 그런 특징들을 좀 확인하고자 이 실험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발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이 단락육류근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될 때 이 단락이라는 게 이제 그 전이차가 있는 두 전선이 접촉할 때
이 단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접촉하는 부분에서 이제 극소 부위에서 이 줄열이나 아크열 이런 것 때문에 그 접촉하는 부분이 이제 용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이 서지 전류라고 할 수 있는 큰 단락 전류가 흐르면서 그 용융된 부분에 이 아크 반발력이랑 그리고 전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힘을 받아서 이제 단락 용융은이 형성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험으로 찾아낸 단락 용융은 특징을 가지고 실제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그런 용융은들에 적용해서 이제 단락 용융은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분한 단락 용융은들을 저희 조직 분석이라고 이 조직을 확인해서 이제 단락 용융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단락 용융은을 가지고 이 조직 분석을 통해서 이 단락 용융은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화염 용융은도 마찬가지로 이 화염 용융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 메커니즘을 보면 이 외부 화염에 의해서 열을 받아서 이제 용융은의 이제 외부부터 녹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천히 이제 용융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중력이나 분자력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락 용융은이랑 화염 용융은은 이제 생성될 때 메커니즘이랑 또 받는 힘 이런 것들 차이가 나서 이 형태적으로도 이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전문적이거나 뭐 이게 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을 많이 여러 분야에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외형적 형태학적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AI를 도입해서 이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게 되면은 화재 현장에서도 어떤 하나의 기준을 두고 똑같은 기준 하에 이제 용융을 판별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용융은의 이미지를 단락은과 이제 화염은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AI를 적용하는 이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뭐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용융은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하고 AI 모델을 작성하고 학습시키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고 이제 통합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 구축인데 이 데이터 구축은 저희 니아에서 제공하는 AI 학습력 데이터셋 구축 가이드를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조금 힘든 과정들이었는데 저희가 이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선들이 이제 단선, 연선, 코드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굵기도 조금 다양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규격화해서 학습 데이터로 만들고 추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선행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 촬영 수단을 정하고 이제 객체의 크기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대상을 이 구리 전선으로 한정하고 이제 이미지 비율, 화질, 필터 그리고 뭐 아웃포커싱 사진이나 뭐 흔들리는 사진, 뭐 잘린 사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습 데이터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용융은 촬영 장비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 화재 현장에서 이제 바로바로 이 용융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서 이 스마트폰 같은 이제 모바일 장치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휴대용 장치를 사용해서 저희가 추론도 하고 학습 데이터도 취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획득, 정제, 라벨링, 검수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는 한 3만여 장 정도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제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지 판별이기 때문에 이제 CNN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놓고 이제 학습 서버와 추론 서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장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제 바로바로 그 용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앱도 하나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로그인을 하고 용융은 촬영, 판별 이력 조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조금 화재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화재 현장을 등록해서 이 화재 현장별로 용융을 좀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판별 결과를 받고 그 판별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감정서를 출력해서 이런 감정서들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이제 화재 조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을 꾸몄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타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판별 이력 조회나 통계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리자 UI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화재 조사자 분들이 찍은 사진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진 찍는 것도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용융이 잘 보이는 면을 찍어야 되고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은 배제한다던가 저희가 추론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화면 가운데에 놓는다던가 이런 촬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융은 판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소이넷의 MLOps 플랫폼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이 AI를 운영할 때 이 학습 데이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면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더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소이넷 MLOps에서 이런 학습 데이터를 그동안 이제 DB에 저장된 학습 데이터를 쭉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 학습 데이터, 학습 이미지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이 플랫폼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서 수정하고 이제 또 학습하고 그렇게 생성된 엔진을 또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추론 과정에서 이 정답이 아닌 이 다른 답을 선택한 그런 이미지들도 이 학습 과정에서 다시 그 라벨링을 새롭게 해서 수정할 수 있고 이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 배경 제거를 하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그 배경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도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이런 용융들을
뭐 학습하는데 이 용융은을 라벨링을 해야 되고 또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 소인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마다 이제 엔진이 새로 생성되는데 이 예전에 있는 엔진들과 이제 새로 제작된 엔진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 테스트 자료를 이용해서 테스트도 새로 할 수 있고 이 정확도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이 화재 정밀 감정을 하는데 한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재 현장에서 용융은을 수집해서 그 의뢰인이 저희 사업소에 그걸 의뢰하고 또 연구원으로 그걸 가져와서 저희가 정밀 감정을 수행하고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서는 이 화재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서 한 1분, 되게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저희가 이 시범 운영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범 운영 결과가 계속 이제 저희가 처음 시범 운영을 하고 이제 조금 디벨롭을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가 예상 범위 내로 예상한 것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시스템이 이제 조금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이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많지만 저희 이 전기 화재 분야에서도 AI가 적용돼서 성공적으로 조금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로 고객 동선 기반의 무인 판매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 도시공인 플랫폼 대표 박진석입니다. 저희 소이넷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인공지능 무인 판매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실제 저희가 적용한 사례를 최대한 좀 재밌게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틈새 시장입니다. 내 집 앞, 내 사무실 앞, 내 건물 앞, 그리고 사무실 또 유휴공간의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유휴공간에 저희 무인 판매대가 설치가 되어서 새로운 틈새 시장을 만들어가는 한국형 무인 매장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아마 생활하면서 편의점이나 정말 필요할 때 편의점이 멀리 있거나 찾을 데 없을 경우 아니면 저녁에 문을 닫은 요즘 24시간 편의점 운영하는 곳이 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 경기도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는 편의점이 닿지 않는 곳, 내 집 앞이라든지 예를 들면 캠핑장이라든지 건물에서
정말 갑자기 뭐 술을 사야 된다든지 새벽 시간에 뭔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럴 때 편의점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에 저희가 초근거리죠. 그 틈새 시장에 저희 매대가 설치되고 아파트 앞 같은 데라든지 설치되어서 고객이 움직이는 동선에 저희 무인 판매대가 설치되어서 새로운 유통시장을 만들어가고 구축해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국내 호텔로 많이 여행을 가고 있다 보니 그 팬데믹 시대에 호캉스가 그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호텔에 가서 당연히 먹고 뭐 즐기고 하다 보니까 또 술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무인 판매대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이 시장까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호텔 운영하는 사이트들이죠. 뭐 야놀자라든지 뭐 여기어때 기타 호텔 예약 사이트들과 플랫폼이랑 손을 잡고 그 호텔에 저희 무인 판매대를 무상으로 한 대씩 설치를 해서 전국에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모델을 현재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모델은 추후에는 하나 예를 들어봤습니다. 30대 초반의 강남에 직장을 가진 직장인인데 일어나서 오피스텔에 있는 1층에 있는 저희 무인 판매대에서 아침을 식사를 하고 강남으로 출근을 합니다. 회사 로비에 또 설치된 저희 매대를 통해서 또 뭔가를 구매를 하고 점심때 커피숍에 가고 저희가 또 햄버거 매장인 롯데리아에 저희 매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햄버거 매장에서 저희 주류 매대에서 맥주랑 함께 또 저녁을 즐기고 또 퇴근하면서 지하철 역사에 있는 저희 무인 판매대에서 선물을 사고 또 다음날 내일 뭘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또 먹거리를 또 해결하는 적어도 하루 일상생활에서 3-4번 정도 저희 무인 판매대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고객 동선 기반의 리테일 테크를 저희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무인 판매 시스템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요. 일반적인 벤처기업은 아니고 저희는 유휴 공간에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점포 유휴 공간에 저희 무인 판매대를 설치해서 소상공인들의 부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소셜 벤처 인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까지 A 등급을 받아서 현재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공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재 그런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대하고 저희가 다른 점은 그 자판기는 어떤 물건을 팔다가 그 물건이 팔기 싫거나 바꾸게 되면 자판기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무인 판매대는 판매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상점입니다. 어떠한 상품이든지 딥러닝이라는 기술적인 교체 작업만 하면 뭐 축구공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설치만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상품들을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하고 가장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많이 있는 그 RFID 방식이 있는데요. RFID가 바로 옆에 있는 요 그림에 있는 표기인데 생수를 10,000병을 팔려면 RFID 태그를 10,000개를 누군가를 또 붙여야 되고요. 그 태그 값이 뭐 80원에서 많게는 150원까지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림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취급자들이 손쉽게 다루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는 비전 카메라로 제품을 읽고 질량 센서로 또 이중으로 제품을 인식을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도 인식률이 최적화되어 있는 스마트 상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 세계의 뭐 무인 매장의 선두주자라고 하면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마존고가 무인 매장에서는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은 그 아마존고에 있는 그 컴퓨터 비전으로 제품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실용적인 비전 기술과 그 다음에
제품을 또 무게로서 인식함으로써 똑같은 사과라 하더라도 무게로 이게 뭐 얼마짜리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질량 센서까지 추가해서 정확도 인식률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정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받아서 술을 무인으로 팔 수 있는 최초로 규제 특례를 받은 회사라서 그동안에는 술을 무인 판매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성인 인증을 얼굴 인식 플러스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성인 인증을 통해서 안전하게 청소년을 구분해내서 성인들만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주류 판매를 하고 있고, 이어서 담배도 같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퇴근 이후에도 술, 담배 매출을 통해서 부가 수익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술과 이런 정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고객들이 몇 시 몇 분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또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더라라는 빅데이터들이 또 저희는 지금 현재 계속 모이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마케팅, 다양한 산업 분야의 마케팅으로 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인 판매대 위에는 광고 LED가 있어서 다양한 광고를 송출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10,000대, 뭐 50,000대까지 전국에 설치가 되면 다양한 광고 플랫폼, 그리고 뭐 또 공익적인 또 사회 공익적인 광고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또 추가로 로봇 회사랑 손을 잡고 그 롯데월드라든지 놀이동산에서 그동안에 아마 줄을 서서 음료를 구매하셨을 겁니다. 근데 로봇을 한 10대 정도 저희가 정시간에 운영을 해서 고객들이 줄을 서지 않고도 저희 로봇을 통해서 무인 판매대를 통해서 음료수나 뭐 음식을 살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 이제 시제품 단계라서 아마 조만간에 상용화로 시연을 보일 것 같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변, 저희가 주문을 주신다면 한 3개월 정도 텀을 주시면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과 어떤 제품과 어떤 성능을 기반해서 저희가 맞추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출입 통제 기반도 같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한 한국형 무인 매장, 무인 판매 시스템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장표에는 37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41곳에 오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직영 완전 무인 매장 3곳과 그 동네 슈퍼라든지 편의점, 슈퍼에 저희 무인 판매대가 설치된 곳이 38곳입니다. 현재는 전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저희 기술이 또 중점 지원 기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 지원과 함께 많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면은 저희 무인 판매대가 지원감이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와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시스페이스라는 그 편의점, 그 다음에 각종 뭐 유휴공간 사이트에 저희 무인 판매대가 설치되어서 현재는 그 최근에 이제 밀양시에서 어저께 오셨네요. 오셔서 그 밀양시 예산으로 밀양시에 있는 많은 오토 캠핑장에 저희 무인 판매대 설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캠핑장 가시면 저녁 되면 매점이 문을 닫습니다. 반드시 또 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AI 주류 무인 판매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소를 하고 전통주 활성화를 통해서 또 지역의 특산물의 매출을 또 올릴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노리는 이런 또 실질적인 정책적인 교현이 또 조만간에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설악 리조트에 있는 달씨라는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리조트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고객들이 몇 시 몇 분에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그 데이터들이 이제 하나 비교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몇 시 몇 분에 또 어떤 고객층들이 시간대가 또 어떤 데 몰리는지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계속 축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저는 핀테크 분야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저희 부사장과 CTO, 그 다음에 유통 전문가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맨파워들이 각 분야에 오랜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는 조직을 이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시너지를 함께 협동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스고 AI 무인 판매기 플랫폼에는 소이넷의 MLOps인 소이 내추럴의 요소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는 무인 판매기 즉 엣지 쪽 클라우드 서버 간의 유기적인 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기는 진열대 각 층별로 장착되어 있는 RGB 카메라와 정밀 중량 센서 외에도 AI 추론을 위한 엣지 AI를 위한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진열대에서 꺼내간 상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그 결과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달합니다. 서버 쪽에는 AI 모델의 학습 가중치에 대한 버전 및 배포 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엣지에서 전송받은 오탐, 미탐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과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한 재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이 내추럴 MLOps 기능의 도입으로 얻게 된 효과는 크게 사용자 측면과 저희 사업자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 판매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즉 소비자 측면에서는 화면 인식 기반의 성인 인증 기능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가능해졌고요. 엣지 AI 빠른 반응 속도로 인해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자 저희 측면에서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많은 무인 판매기에 대한 관리를 중앙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판매기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에 대한 AI 모델의 가중치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서 무인 판매기들에 배포되어야 하는데 모델에 대한 비전 관리와 배포 스케줄링 기능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이 손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오탐, 미탐 데이터 수집과 재학습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고 판매기별 진열 상품의 종류에 제약이 없어 비즈니스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많은 기술적인 에러가 있었는데요. 소이넷의 기술이 저희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측면과 저희 사업자 측면에서는 엄청난 혁신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소이넷과 같이 함께 유니콘을 향해서 같이 열심히 도약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말씀 중에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이해하실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축적으로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았는데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에서 이번에 이제 심의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제작을 해준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기술을 한눈에 이해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유 플랫폼은 소상공인분들의 유휴 공간을 공유받아 24시간 동안 부가 수익을 창출해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스고24의 무인 주류 판매기, 무인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당사의 경쟁력입니다. 아이스고 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의 핸드폰 번호와 얼굴 사진을 찍으면 본인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 성인 인증이 완료가 되었다고 안내가 됩니다. 그럼 바로 냉장고 이용이 가능하세요. 문을 닫으신 후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냉장고가 어떤 제품을 몇 개 꺼내는지 판단해서 결제까지 바로 물리게 됩니다.
일반 매대는 이용이 훨씬 더 간편하십니다. 성인 인증 없이 바로 카드만 꽂으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꺼낸 후 문을 닫아주시면 어떤 제품 몇 개 골랐는지 판단하여 결제를 바로 물리게 됩니다. 예, 저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저희는 이 소이넷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났고요. 그 소이넷의 경영화된 AI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가능했고, 또 지금은 내재화 되었지만 그 소이넷의 훌륭한 AI 기술 덕분에 저희는 이 시장을 만들고 현재도 열심히 도약하고 앞으로도 소이넷과 함께 유니콘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약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객 동선 기반 리테일 기업 도시공유 플랫폼 설명 마치겠습니다. 대표 박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이넷 사업을 맡고 있는 공동대표 박종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시간 남짓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경청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오늘 수능을 치른 자녀를 둔 마음으로 참 지켜봤는데요. 약간 아쉽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소이넷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소이네이처를 개발하기 전에 소이넷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소이넷이라는 건 추론 전용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케이스는 거기서 개발한 다음에 거기서 학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또 API를 가지고 실행하고 프로덕션, 그러니까 필드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이넷은 그렇게 하지 말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개발한 다음에 그 웨이트 파라미터를 소이넷에 얹혀서 실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가 경량화되고 속도가 가속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경우에 이제 이 가성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이넷을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 좀 운영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고객들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유 플랫폼이나 오늘 같은 발표하신 전기안전공사 같은 거기에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게 이제 MLOps로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MLOps는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좀 과하긴 하지만 회전초밥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회전초밥 플랫폼 뭐 여러분 다 드셔보시겠지만 회전초밥 하시는 데 가시면 이렇게 초밥이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밥이 저기서 맛있는 게 오는데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기다리는 맛도 있지만 좀 짜증이 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소인에서는 가속이 되니까 언제든 그게 속도가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접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접시가 굉장히 뭐 이렇게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걸 하나 이렇게 먹는데 접시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힘들겠죠. 그리고 또 접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회전 초밥이 있는데 굉장히 큰 접시에 달랑 뭐 하나 들어 있어 가지고 그 초밥 회전 접시가 몇 개 안 되는 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비스 하는데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소이넷이 만든 회전 초밥 플랫폼은 작은 접시에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서비스 된다. 그런 어떤 플랫폼이 이 MLOps까지 이렇게 진화돼서 초밥하시는 분,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초밥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초밥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초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초밥 플랫폼 회전대에 딱 올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면서 고객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빈 접시는 다시 또 되돌아오고 다시 또 그게 정리가 되고 이런 전체 회전 초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혁신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밥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한 이 소이네이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소이넷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한 35개 정도 고객을 확보를 해서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고객분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현장에 적용하고 계시는 고객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소이네이처를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이냐. 저희는 이제 한 번도 견적은 이거 팔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견적 요청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게 한 온 CPU당 한 10,000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적정한 게 보통 한 2노드 정도 구성을 하게 되면 4CPU에서 액티브 스탠바이를 해서 한 8CPU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견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딱 딜리버리 된다고 해가지고 플랫폼을 사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바로 서비스할 수 있냐?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걸 소인의 이 MLOps에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어떤 컨설팅 서비스 비즈니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간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이네이처에 이제 올릴 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감안한다고 보면 보통 3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3개월이면 뭐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면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사이가 전체적으로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견적 구조가 아니냐. 제가 너무 어떤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어떤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그건 천차만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또 규모라든지 어떤 복잡도를 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소이넷은 한 번도 그런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꼭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인공지능 엔지니어 또 컨설팅 본부장급에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있는 인재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영업도 직보 확보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영업도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